수업을 시작할게요. 어, 이번 시간, 오늘이 이번 학기 수업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다들 이거 혹시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당연히,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은 이 수업 시간은 수업이 없고, 대신에 밤 8시부터 10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장소는 여기 같은 데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9시까지는, 이탈은 못하고, 그럼 아주 빨리 아주 1시간에 풀 만큼 쉬운 문제는 안 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풀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워낙 시간이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시간이라서 아마 충돌하는 학생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없죠? 혹시라도 정말, 불가피하게 다른 시험하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다른 시험들하고 뭔가 겹쳤다. 그럴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늦게 오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9시까지도 잡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내일까지 조교들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봐서 1시간 정도까지는 연장을,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는 거는 허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는 저희가 OPMP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OPMP의 아주 이상적인 OPMP랑 실질적인 OPMP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일단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 하는 거는 아이디어란 OPMP를 가정하고 보통 논의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입력정이 무한대다. 이 얘기는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 OPMP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뭔가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얘는 이 안쪽으로 절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만들면 얘는 결국에 이쪽으로 흐른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단자도 마찬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얘 증폭률이 엄청 크다. 근데 이성적인 경우에는 무한대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피드백 회로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피드백 경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 출력에서 나온 그 전압의 일부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는 쪽이 어디였냐? 마이너스 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쪽이면은 얘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후반부에 잠깐 배울 텐데 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파지티브 피드백이고 저희가 말 그대로 OP앰프,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여기서 말하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연산 같은 거, 더하기 뺄셈 아니면 사칙,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적분 미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약간 원래 처음에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만 있고 여기 파지티브 피드백은 안 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얻는 아주 이 회로를 해석할 때 되게 쉬워지는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입력 전압과 여기에 입력 전압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무한대기 때문에 이 값이 그래도 어떤 한쪽으로 세츄레이션 안 됐다면은 그러면 이 값은 사실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는 0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건까지 만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들의 전압이 거의 같다는 그 조건을 저희가 항상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경우에는 저희는 세츄레이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츄레이션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OPMP는 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파워 서플라이랑 마이너스 전압에 해당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동시에 가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아주 극단적인 회로들 빼고는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은 저희는 얘가 인피니트한 어떤 그런 증폭률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결국에는 이런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V에서 결국엔 세츄레이션이 될 거고
예, 그리고 얘를 좀 줌인을 해보면은 뭐 얘도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기가 약간은 존재하는, 예, 근데 너무 구간이 짧아서 일반적인, 예, 대충 봤을 때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것처럼 보일 거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의 증폭률이 뭐 예를 들면 10의 6승 뭐 이 정도로 되게 큰 값이다 했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약간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구조는 제일 일반적인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꼭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뭐 오늘 마지막에 배우는 회로 보면은 여기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걔는 보면은 또 이쪽에도 또 뭔가 경로가 또 있거든요. 그럼 파지티브 피드백이랑 네거티브 피드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얘네 간의 전압은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게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파지티브 피드백이 없고 네거티브 피드백만 있을 때만 저희가 그 입력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다. 예, 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파지티브 피드백 경로가 있다. 예, 그러면은 이 조건은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데 뭐 이게 뭐 파지티브 피드백이 있건 없던 간에 예, 이 얘네에 들어오는 입력 전류는 0이다. 이거는 항상 그 유효하니까 얘 정도만 사용해가지고 나머지를 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애더 회로를 배웠었죠. 예, 근데 애딩하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를 어떻게 하냐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회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서브젝트 회로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얘도 뭐 다행히 그 네거티브 피드백만 있고 파지티브 피드백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에다가 저희가 예, 여기다가 뭐 입력 전압을 뭐 V2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더를 배우거나 그럴 때는 예, 아니면 뭐 증폭기 같은 거를 배울 때는 그때는 예, 얘가 여기에 곧장 0볼트로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V2라는 전압하고 V1이라는 전압 사이의 차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얘와 얘의 차이를 여기다 적용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네가 버추얼 그라운드, 그러니까 뭐 얘를 이렇게 했을 땐 저희는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얘와 얘의 전압이 같다는 거니까 얘한테 얘에 의한 어떤 전압을 여기다 가해주면은 그 전압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그럼 얘네 간에 어떤 차이를 구하는 게 뭐 쉽게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뭐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얘는 그냥 볼테이지 디바이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R1, R2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R1, R2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서브트랙트 그러니까 두 개 간의 서브트랙트가 되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까 얘의 값이 여기에 영향을 주기로 한 것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V 플러스 여기에 전압은 결국엔 여기에 있는 그 볼티지 디바이더 구조에 의해서 R1 더하기 R2 분의 R2 그 다음에 V1 정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이제 이 값이 그대로 V-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에 그럼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엔 V2 빼기 V 마이너스 아니면 V 플러스 뭐 같은 값이죠. 거기다가 R1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얘를 그리고 이게 여기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궁극적으로 V out 여기 있는 전압은 얼마냐 하면은 얘는 일단 이 전압 강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전압 강하는 결국에는 여기 흐른 이 I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R2 곱하기 I가 될 거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얘의 전압은 여기랑 같고 그 값이 여기에 주어졌으니까
예, 근데 뭐 저는 요거를 V-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지점의 전압인 V-에다가 그다음 여기에 의한 전압 강하 I 곱하기 R2인데 근데 얘네 간에 요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걸 지금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더 높아서 실제로 여기는 이만큼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애다가 V-를 V- 그대로 갖고 그다음에 I가 실제로는 얘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R1 분의 V2 빼기 V- 그리고 R2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V-가 공통이니까 얘를 V-하고 1 빼기 이게 빼기니까 더하기해서 R1 분의 R2의 V-니까 얘는 공통으로 돼서 이렇게 묶여지고 그다음에 얘만 남은 애를 빼면은 R1 분의 R2하고 V2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R1 더하기 R2분의 R2하고 V1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요것도 저희가 통분을 해보면은 R1분의 R1 더하기 R2니까 그래서 얘들 생략되고 그러면은 예, 요거의 레이셔만 남죠. 근데 얘가 R1분의 R2 곱하기 V1이고요. V1이고 근데 이 뒤에 있는 애도 R1분의 R2의 빼기 V2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V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했던 V1과 V2 사이에 예, 빼기를 예,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같은 회로인데 또 다른 방법은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로가 선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슈퍼포지션 메서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0으로 놓고 다른 애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얘를 또 0으로 놓고 얘에 의한 영향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로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를 0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쪽 끝이 그라운드에 쇼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 전체로 본다면 R1과 R2의 병렬 저항이 여기에 연결된 구조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에 직접 연결되든 아니면은 저항을 통해서 연결되든 여기는 어차피 전류가 못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든 없든 얘에 나타나는 전압은 여전히 0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요거만 한다면 결국에 얘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국에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그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로 전류가 흐른 애가 여기로 다 가서 그래서 그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R1 분의 V2만큼 되고 근데 여기가 0V고 이쪽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에는 R2까지 곱하면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V1을 저희가 0으로 잡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V2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얼마냐를 계산한 거고요. 이제 반대로 V2를 0으로 잡고 그럼 V1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얼마냐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위아래를 약간 뒤집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냥 이대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일종의 그 non inverting amplifier의 구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앞쪽은 없지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려면 예, 요렇게 만드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그러니까 non inverting input과 inverting input의 위치가 이랬다면 이제 제가 그거를 싹 바꾼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를 0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는 여기 들어갔을 때 그냥 쇼트가 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얘가 결국에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여기에서 구했던 이 경우를 그대로 만족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전체가 일종의 non-inverting amplifier의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걔네의 그 관계식이 뭐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기다 적은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non inverting amplifier가 V 플러스에 여기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거고, 근데 V 플러스는 여기가 그 볼티지 디바이더 구조니까 그 값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그럼 얘들 다시 캔슬돼서 얘는 플러스 V1 곱하기 R1분의 R2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그냥 합치면은 그러면 얘의 풀 리설트가 나오고 걔는 정확하게 얘랑 일치하죠. 그래서 뭐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다 풀어도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더하기 배웠고 지난 시간에 증폭기 더하기 방금 전에 빼기를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밖에 못하면 약간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뭐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적분을 어떻게 하냐? 약간 좀 헷갈리죠. 근데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전기회로에서 적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은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뭔가 누적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을 좀 배운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이게 뭐였죠? 뭐가 막 쌓이는 그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커패시터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전류가 막 들어오면은 전류가 계속 쌓이는 구조. 뭐 계속 쌓이는 구조니까 커패시터를 잘 이용하면은 인테그레이터를 그러니까 적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분기라고 하면은 입력도 전압의 정보여야 되고 출력도 전압의 정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왜냐면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입력은 전류, 그 다음에 출력은 전압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냥 이런 회로를 어떻게든 구성을 하고 싶은데 요 회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전압이 있었을 때 전압 입력이 있었을 때 얘의 어떤 값이 전류에 뭐 비례하는 형태로 바뀌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쉬운 개념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저항을 그냥 달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아마도 R분의 VI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적분기는 이렇게 대충 구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얘의 문제가 뭐냐?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은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얘가 전압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Q가 0이라서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도 0이면은 얘는 처음에는 이 조건을 잘 만족해요. 그러니까 R분의 VI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계속 얘가 쌓인다. 근데 문제는 쌓이다 보면은 VC가 0이 아니잖아요. VC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I가 아니라 VC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VI에만 비례하는 어떤 전류를 갖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에 결과가 갑자기 얘한테 영향을 주는 마치 뭐 아까 피드백 같은 그런 역할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 실제로 저희가 플랫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0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얼마 1을 유지했다. 그러면은 적분기니까 계속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상수를 저희가 적분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 T에 비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런 직선이 나오길 바라는데 다들 잘 아시듯이 이건 다시 보면은 RC 회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RC 회로는 결국에는 세츄레이션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 부분은 되게 그래도 아이디어란 그런 적분기의 형태를 그나마 좀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요거를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쉬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왜 이 OPMF 단원에서 이걸 배우냐? OPMF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OPMF에 제일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뭐 아주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기에 제가 진짜로 여기다가 제가 그라운드를 해버리면은 문제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얘에만 정확하게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오는 순간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아예 누적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버추얼 그라운드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얘를 이쪽에다가 쇼트를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라운드에다 접지를 시켜버리면 얘는 전압으로는 그 그라운드거든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모든 전류를 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저희가 원하는 정확하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여기다 버추얼 그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전류는 여기로 못 흐른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상적인 그런 형태가 돼서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요 구조를 할 때 아까 결국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여기다 이렇게 하는 애를 결국엔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하고 싶었던 그 커패시터를 여기다 딱 연결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정확하게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실제로 0V가 돼서 그래서 R분의 VI만큼의 전류가 쭉 흐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똑같이 여기를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다 쌓여가지고 여기에 쌓이는 전하는 정확하게 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얘에 대한 회로를 작성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그러니까 V sub C에 그 시간에 대한 V sub C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에 쌓이는 일단 그 전하량을 먼저 따져보면 얘는 말 그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속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sub C는 저희가 C분의 C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C분의 I dt가 되는데 근데 이 I dt가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R분의 VI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CR분의 V sub I dt가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부호를 빼먹었네. 그래서 여기 쌓이는 전압은 요거가 맞는데, 근데 얘는 0V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실제로 아웃풋은 마이너스 V sub C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 공식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덧셈이나 뺄셈은 그래도 뭐 초등학교 수준이지만 적분은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연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됐고요. 그러면은 그 미분은 어떻게 하냐? 예, 미분은 뭐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또 그럼 미분 관계를 가진 애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관계? 예, 그래서 뭐 사실 얘도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뭐 요런 관계가 존재했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인덕터의 경우에는 요런 관계가 또 존재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럼 얘를 뭐 인덕터로 대신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인덕터를 쓰는 거에 한 가지 옵션이긴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OPMP 회로 만들 때 인덕터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인덕터는 약간 좀 뭐 크기도 벌티하고 그다음에 얘는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얘는 그 커패시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럼 커패시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커패시터의 관계에 뭐 저는 아까 얘를 적분기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얘도 이미 미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약간 달라졌냐면 아까는 입력이 전류였고 출력이 전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인 이런 관계가 지금 만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뭐 그러니까 어떤 뭔가 연산을 하고 싶은 그런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을 그냥 어, 여기다 그냥 갖다 대면은 그러면은 얘 V sub C가 V sub I가 될 테니까. 근데 저희는 뭘 아냐면 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 sub C는 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예, 뭐 그러면 정확하게 I가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이 미분 관계가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 미분계라고 하면은 여전히 입력은 전압, 출력도 전압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출력을 얘 전압을 그러니까 전류를 쉽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쨌든 전류로 나오는 거지 이게 전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류의 정보를 전압으로 쉽게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다가 그 저항을 통해서 흐르게 만들면 그러면은 일종의 변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죠? 또 얘가 무슨 짓을 하죠? 여기에 제가 그 요만큼의 어떤 전류가 흐르면 얘가 무슨 역할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죠? 전압을 낮추죠. 전압 강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아니라 얘네의 전압 강화까지 포함된 애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아이디얼하지 않은 애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다시 또 OPMP가 들어오면은 자, OPMP가 해주는 아주 재밌는 역할이 뭐였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냥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그리기도 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다 그냥 곧장 그 저항을 그냥 갖다 대면은 얘가 여기에다가 전압을 더 이상 그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영향을 주는데 얘가 영향을 안 주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버추얼 그라운드의 개념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얘만 비례하고 얘한테 그러니까 뭐 이쪽에선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거기에다가 이제 얘가 이제는 전류의 정보니까 이 전류의 정보를 제가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전압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냥 여기다가 이제는 그 저항을 그냥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큰 전압이 걸리든 어쩌든 상관없이 여기 입장에서는 항상 0볼트로 보이잖아요.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저희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그 미분기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긴 구조를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라는 용어로 따로 그러니까 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꼭 이 그 미분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뭔가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류를 만들어내는 소스에다가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고 그냥 전류만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전류만 그냥 측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아이디어란 방법이죠. 이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 회로적인 그 개념이 없죠. 왜냐면 항상 저희가 뭔가 흐르는 전류를 곧장 측정하려면 거기다 그냥 저항을 넣는데 그걸 넣는 순간 얘가 갑자기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측정하려는 회로에 그냥 영향을 주는데 저걸 안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와 같이 해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커패시터 C가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양변에 걸리는 전압 간의 관계는 저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V sub I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는 그냥 요 R 곱하기 I니까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그럼 얘는 전압 강화가 이쪽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 정도만 신경 써주면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미분기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이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얘기를 했으니까 꼭 그 디퍼런시에이터 말고도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뭐 TV에 뭐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 제가 여기서 눌러서 하면은 TV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저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잘 보면은 뭔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뭐 자동문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이 지나갈 때 얘가 뭐 닫히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다시 열리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 문 양쪽에 그러니까 들어가시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센서가 나오는 그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적외선을 내보내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얘를 그 만들어낸 적외선을 받아들이는 그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센서의 구조가 사실은 거의 PN 정션하고, 그러니까 보통 다이오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뭐 제가 아두이노 그냥 페이지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가 여기에 가까이 온다든지 뭐 멀리 간다든지 하는 걸 센싱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게 색깔이 너무, 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보통 생긴 모양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LED랑, LED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내부 구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해요. 예,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저런 포토 다이오드를 모델링 할 때도 마치 이렇게 다이오드로 거의 그대로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다이오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이오드는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물론 제가 저기 다이오드도, 그러니까 LED라고 하는 게 결국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이오드 쪽에다 저희가 그 뭐 전류를 흘리면,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빛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보통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빛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걔네들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거고, 예, 근데 뭐 걔네들한테 저희가 뭐 오히려 그 잘 나오게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블락이 안 되도록 하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여기에 순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뭐 전기와 홀 간의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역할을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밖에서 빛을 또 쏴주면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얘가 전류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바로 역관계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류를 주면 그 빛이 나오고, 거꾸로 밖에서 빛을 쏴주면 그럼 얘가 전류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뭐 리모컨처럼 되게 단순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크기를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아까 자동문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런 그 적외선을 가지고, 예, 뭐 꼭 이게 적외선이어야 될 필요 없는데, 저희가 보통은 저런 센서 용도의 적외선을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사람 눈에 굳이 보일 필요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뭐 아까 자동문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자동문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도난 방지 시스템, 예, 그러면 그런 데 보면 보통 벽에 막 안 보이지만 적외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막히니까 그걸 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은 빛이, 예, 그러니까 적외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애를 보통 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쏜 빛의 세기가 얼마냐를 저희가 조절을 잘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일종의 정보의 전달도 가능한 거죠. 막 저희가 제 목소리를 멀리 있는 데다 전파를 하는데, 근데 그 뭐 전자기파를 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빛으로 그거를 그 증폭, 그러니까 그 진폭을 계속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 값을 보내면은 받는 쪽에서 그 진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엔 그러면 얘가 그 포토다이오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그냥 빛이 들어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얘가 얼만큼 센 빛이 들어왔는지 얼만큼 약한 빛이 들어왔는지를 계속, 예,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빛이 세고 약한 거는 결국엔 뭘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냐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그 전류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가 결국에는 저희가 넣어준 빛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포토다이오드를 썼는데, 근데 아마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V 서플라이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얘는 사실은 역방향 구조,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역방향 바이어스긴 한데, 그 저희가 그 빛을 만들려면 보통은 순방향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 저희가 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바이어스 이렇게 역으로 걸어주면 밖에서 아무런 어떤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은 얘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당연히 안 흐르겠죠. 근데 여기서 밖에서 어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여기에 일종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뭐 그 전자와 홀 페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버립니다. 보통 얘가 전류가 흐를 때는 얘가 리컨비네이션으로 해서 만나면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그 정확하게 역반응으로 그 빛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그럼 얘네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분리된 애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 플러스 예, 그 홀에 해당되는 애가 이 밑으로 가서 그래서 마치 얘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 그래야지 저희가 그 여기에 들어온 빛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온 그 전류의 세기를 제가 측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전압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달아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 강화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V가 항상 아니라. 그 얘기는 여기에 걸려있는 바이어스 전압도 계속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걸려있는 바이어스 전압이 바뀌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그 전류의 크기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 전류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 게 밖에서 들어온 빛의 세기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걸리는 전압이 바뀌어서인지 그거를 모르게 된, 그게 헷갈리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아주 좋은 회로가 일반적으로 이런 트랜스 임피던스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빛이 세게 들어와서 여기 많은 전류가 흐르든 작은 빛 때문에 적은 전류가 흐르든 여기에 전압은 항상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리 얘를 0V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여기에 흐른 전류는 여기로 가지 않고 다 여기로 그냥 우회를 해버리니까 얘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전압의 정보로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출력값은 여기에 만들어진 전류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이런 출력을 보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그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회로들은 항상 보면 이런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뒤에 붙는 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가 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파지티브 피드백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제가 원칙적으로는 저기 그 OPMP에서는 파지티브 피드백은 잘 안 쓴다고 했는데, 근데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파지티브 피드백인 거죠. 자,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피드백이 왜 안 좋냐?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회로인데 얘한테는 지금 0V를 갔어요. 그리고 뭐 그 순간에 여기는 이미 0V니까 당연히 그냥 0V고 그냥 어떤 순간에 얘가 0V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 하면은 그럼 여기 0V, 여기 0V니까 여기에 해봤자 그 볼티지 디바이더가 만들어내는 값은 0V죠.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얘는 그냥 항상 그냥 happily ever after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0V가 유지돼서 0V, 0V니까 그냥 잘 유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얘의 전압이 10의 마이너스 6승 볼트 정도만 약간만 올라갔어요. 정말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얘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 하면은 얘는 이거를 아니면 뭐 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는 볼티지 디바이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얘기는 여기에 전압 차이가 어쨌든 0은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증폭률이 10의 6승 정도였다. 그럼 얘가 갑자기 1V가 되겠죠. 자, 1V가 갑자기 되면 그럼 그나마 1V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1V가 됐으니까 다시 여기에 전압이 이제는 얘가 아니라 0.5V 정도 될 거고 0.5V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10의 6승만큼 증폭이 되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값인 뭐 예를 들면 10V 거기까지 그냥 확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으면 좀 괜찮았을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얘도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볼트 정도 약간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게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의 6승이니까 얘의 증폭이 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 1V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게 마이너스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0.5가 돼가지고 그냥 그게 증폭이 돼서 마이너스 10V로 확 가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딱 이런 상황이에요. 간신히 그냥 맥스에 유지가 됐지
조금만 밖에서의 어떤 디스터번스가 주어져도 얘는 금방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는 언스테이블하다고 부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사실 이 미니멈에 거의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선호했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언스테이블한 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 먼저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한 가지 이거 자체는 아직은 언스테이블한 그건 아닌데, 제가 그 프리에 트랜스폼 그 강의 녹화한 거에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 마지막 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보통은 요즘에는 그 통신을 할 때 아날로그 통신 안 하고 디지털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디지털 통신을 할 때 저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각파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한 번에 보내야 되는 그 정보는 한 번에 근데 이렇게 생긴 사각파를 저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희가 보내고 싶자 하는 정보가 이렇게 많아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 첫 번째만 그냥 뽑아서 플랫을 해보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개형은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이 디지털 정보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 정도 더 해주면은 그럼 조금 더 나아져서 이렇게 자글자글해지긴 하는데, 굳이 그냥 저희가 이것까지 다 보내서 이렇게 플랫하게 딱 보낼 필요 있냐? 일반적으로 없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요 주파수 대역을 요 신호를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거기를 비워두면은 다른 정보가 또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얘를 열심히 막 플랫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보낼 수 있게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요 빨간 정도의 정보만 딱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받은 쪽에서 나는 아날로그 신호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플랫한 디지털 신호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제일 간단한 거는 컴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는데 개념은 별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앰플리파이어를 제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피드백 없이 그냥 얘의 입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런 신호가 있을 때 마이너스 쪽에다가는 그냥 항상 0볼트를 유지하고 플러스 쪽에 여기서 들어오는 요런 자글자글한 신호를 넣어버리면은 아니면 이렇게 바뀌는 신호를 넣어버리면 얘가 알아서 그냥 극단적으로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확실히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저희가 지저분해 보이던 아날로그 신호도 이렇게 깔끔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컴퍼레이터가 되게 유용한데 그냥 저거 쓰면 되지 않을까? 문제는 노이즈가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그 신호들은 정말로 이게 완벽한 사각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그냥 사인파 정도만 들어오면 되게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은 항상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단순한 요런 사인파마저도 약간의 이런 노이즈가 막 껴있겠죠. 근데 요런 애가 막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 좋게 한 번만 0을 지났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자글자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0100이 하면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쉽고 싸게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보통 이거를 디바운싱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하냐면요. 저희가 손으로 누르는 그런 스위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스위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렇게 뭔가 사람이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얘가 닫히고 열리고 할 텐데, 그럼 얘를 눌렀을 때는 닫혀야 되지만 떼면은 열려야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스프링을 달아놓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를 탁 눌렀는데 그럼 딱 떼면은 그럼 얘가 탁 오기를 바라지만 이게 이렇게 멈출 리가 없잖아요. 얘가 막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진짜로 이런 거 딱 해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신호를 저희가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막 닫혔다 열렸다 막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막는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싸고 쉬운 방법은 뭐냐? 얘의 신호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번 커패시터를 달아줘요. 커패시터를 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갑자기 그 값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값이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걔로 인해서 여기에 충분한 그 전하가 쌓이도록, 그러면 전하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툭툭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하 값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적이 돼서 일종의 그 RC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뀌는 낮은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를 시키고 그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그냥 다 서프레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서 그냥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전에도 이미 얘기했듯이 얘는 RC 필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주파의 신호는 통과시키는데 고주파의 신호를 통과를 못 시켜요. 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거, 이건 뭐 사람이 이거 아무리 열심히 눌러봤자 1초에 10번 못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차피 로우 그 저주파의 신호인 게 명확한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막 통신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사실 고주파 신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저주파는 통과시킨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케니컬한 문제 정도는 이걸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나온 게 컴퍼레이터를 하는데 여기다가 파시브 피드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만약에 이런 회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했다. 자, 이 그냥 얼핏 보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지난번 그 non inverting amplifier랑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유일한 차이점이 요게 그전엔 요게 마이너스였고 요게 플러스였는데, 인버팅 인풋하고 non inverting 인풋이 바뀐 거죠.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이 존재하는 구조죠. 이럴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듯이 여기 사이에 전압이 같다는 조건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보장을 아무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R2, R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V out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V in인데, 이런 회로가 그럼 무슨 짓을 해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쉽게 하려고 저는 일단 얘네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뭐 파워 서플라이가 뭐 15V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1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V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 출력이 플러스 15 또는 마이너스 15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파지티브 피드백이 있으면은 얘는 언스테이블하니까 아마 플러스 15 또는 마이너스 15 쪽으로 가 있겠죠. 근데 일단 처음에는 얘가 플러스 15에 가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15V인데 여전히 여기로 전류가 못 흐르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의 전압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의 전압이나 여기의 전압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의 전압이 얼마냐? 얘는 여기가 15V니까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요때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아니면은 R1과 R2가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뭐 7.5V 정도가 여기 지금 걸려 있겠죠.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이 7.5V보다 낮으면은 얘는 아무 짓도 안 하죠. 왜냐면 플러스가 7.5인데 여기가 얘보다 작으면 그럼 항상 얘는 플러스 값,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플러스니까 그 값이 뭐 무한대로 증폭되면은 여전히 맥스인 15V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 값이 7.5V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입력이니까 입력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7.5V보다 커졌다. 그러면은 이제 얘 빼기 얘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얘는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5V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의 값도 그라운드랑 마이너스 15 사이의 중간이니까 마이너스
7.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아까는 플러스 7.5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7.5가 기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혹시라도 얘가 신호가 들어오다가 7.5를 막 지났는데 7.5를 지나자마자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5 넘었다가 갑자기 7.4 갔는데 이미 얘는 마이너스 7.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이제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바가 갑자기 확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얘가 영향을 안 받아요. 출력 결과. 그냥 계속 마이너스 15가 유지가 되고 얘의 기준은 마이너스 7.5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만 얘가 출력이 바뀌냐? 다시 예를 들면은 얘가 7.5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그 경우만 갑자기 이제는 얘가 마이너스 7.5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걔가 다시 또 플러스 15가 돼가지고 그럼 이제 또 바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얘가 뭐 처음에 15 플러스 15V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입력이 막 바뀌어왔죠. 여기서 아무리 바뀌어왔자 전혀 얘 출력은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냐? 7.5를 딱 지나는 순간에 갑자기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출력이 마이너스 10으로 확 전환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얘가 언제쯤 돼야 되냐? 한 마이너스 7.5까지 내려가야지 그때쯤에야 갑자기 이게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신호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막 이런 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뭐 자글자글 하고 여기서 자글자글 해봤자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으면 끝이에요. 예, 한 번 넘으면은 그 다음에 반대에 마이너스 7.5 갈 때까지 아니면 여기서 그 마이너스 7.5 근처 갔으니까 이제는 플러스 7.5 갈 때까지 얘는 아주 안전하게 계속 그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까 뭐 디바운싱 한다는 표현도 썼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회로를 저희는 따로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슈미 트리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또 슈미 트리거의 개념을 약간 더 확장하면 뭐까지 갈 수 있냐면 방금 전에 얘를 약간 보면은 뭔가 오실레이션을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같은 데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어떤 클럭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정된 클럭을 어떻게 만드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요런 슈미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슈미트 트리거인데 여기다가 또 무슨 짓까지 이제 하냐면 여기는 이제 그 같다고 할게요. R1, R1이라고 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일종의 요 마이너스 쪽에 입력에 연결되는 뭔가 회로를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냐면 저희가 여기 있는 출력 결과를 그러니까 일종의 Vout에 대한 RC 회로를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얘는 일종의 뭐 R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연결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그냥 C 회로를 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RC만 한 게 아닌 게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 구조죠. 물론 저는 저렇게 그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 여기다 외부에서 입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입력이 RC 회로에 이 C에 걸리는 전압으로 요거를 그냥 연결을 해봤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약간 슈미 트리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값은 그러니까 이 출력 값은 기본적으로 극단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5 또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V sub S가 플러스 15를 나타내고 이게 마이너스 15를 나타내면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5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아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플러스 15였으면 그러면 여기 값 제가 이거 색깔로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녹색으로 표시된 게 출력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여기
non inverting input에 적용되는 그 전압값인데, 이럴 경우에는 얘가 그 볼티지 디바이더 2대1로, 그러니까 1대1로 나누는 구조니까 여기에 걸리는 값은 예를 들면 2분의 V out,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15V였으면 여기에 7.5V가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면 이 출력이 언제 스위칭이 되느냐, 일종의 컴퍼레이터 회로니까 얘가 언제 스위칭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면은 이 값이, 여기 걸린 값이 7.5V를 지나야지 뭔가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얘 값이 일단 여기가 충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0V였다고 가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아니면 요거는 일종의 RC 회로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15V인데 얘가 처음엔 0V니까 그때부터 막 여기 전류가 흘러가지고 점점점 얘를 충전을 시킬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종의 RC 회로가 이렇게 쭉 증가해서 사실은 그냥 가만 놔뒀다면 VS까지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RC 커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커브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7. 얘가 지금 플러스 7.5인데 얘를 기준으로 얘가 더 커지는 순간 갑자기 뒤집히는 거죠. 예, 그래서 7.5까지 도달하는 순간 얘가 갑자기 이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5가 확 돼버리고요.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이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얘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는 마이너스 7.5가 확 돼버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7.5V까지 충전이 됐지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는 얘가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방전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방전도 결국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로 돼서 마이너스 15까지 뭐 일종의 방전이 된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15V로 충전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충전이 열심히 되는데 이제는 또다시 난관이 어디냐? 마이너스 7.5를 지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5를 딱 도달하면 다시 얘는 이제 또 그 얘의 값이 얘보다 더 작으니까 이제 여기에 디퍼런스가 플러스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다시 또 확 튀어서 15V까지 올라갑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요 기준점이 다시 또 플러스 7.5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다시 또 열심히 올라가는 거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 여기까지 가고 싶었지만 다시 좌절이 돼서 여기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재미로 하냐? 뭐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클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회로에서 저희가 클럭이 필요한데, 클럭을 뭐 일반적으로 물론 저희가 돈 주고 사면은 그러니까 뭐 원하는 주파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갑자기 제가 꼭 필요한 주파수가 뭐 많이 사용되는 뭐 몇십 메가헤르츠 뭐 딱 그런 게 아니라 뭐 10.57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딱 주파수다. 그거를 그럼 만들어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예를 들면 R이나 C 값을 제가 조정하는 겁니다. RC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엔 요거의 RC 타임 컨스턴트를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엔 이게 얼만큼 그러니까 요게 7.5V까지 걸리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제가 마음대로 튜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가변 클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회로를 딱 구성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뭐 저런 클럭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거를 안다고 가정하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는 보통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클럭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요. 그 중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걸 하면은 결국에 얘가 그 어떤 입력에 따라서 현재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그러니까 어떤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외부에서 들어온 값이 어떤 조합론을 통해서 새로운 값이 여기 나오면 얘가 여기 저장되는, 이런 걸 저희가 보통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결국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클럭이죠, 클럭. 클럭이 있어야지 방금 얘기했던 저런 어떤 하나의 클럭일 때만 얘가 값을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값을 다시 내보내면은
다음번 클럭 사이클 동안에 새로운 입력을 받아서 얘와의 조합 논리를 통해서 다시 여기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뭐 이 수업 시간에 뭐 이 뭐 디지털 회로를 뭐 이런 식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뭐 이거를 뭐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뭐 결국에는 그 커리큘럼상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때 클럭 같은 걸 어떻게 만드냐 뭐 클럭 만드는 방법 물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방금 전에 보여줬던 저런 식의 가변적인 클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은 저희가 디지털 신호로 저희가 통신한다. 이럴 때도 사실은 클럭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은 어떤 샌더랑 리시버가 뭐 꼭 이게 통신이라는 개념, 통신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저희처럼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칩들 간에도 연결할 때 결국에는 일종의 디지털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 거니까 그것도 다 일종의 통신이죠. 그러면 걔네들을 통신을 할 때 뭐를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보낸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낸 사람은 나는 지금 2비트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2비트가 왔는지 3비트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 누군가는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신호를 보낼 때 그냥 신호값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클럭을 보내서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값이 첫 번째 비트,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게 두 번째 비트, 여기에 들어온 게 세 번째 비트.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의 값이 몇 번째 비트인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그런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그런 용도로 뭐 클럭을 많이 사용하는데 클럭을 사용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은 이 클럭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운하고 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업으로 돼 있을 때 그때 값이 유효한 값이다. 예를 들면 이런 값들은 막 중간에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값하고 여기 중에서 누구의 값을 밸리드한 값으로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업일 때를 밸리드하다. 그러면 여기엔 1, 1, 0이 확실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다운일 경우로 한다면 이럴 경우엔 트랜지션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하이냐 로우냐를 따져서 값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요게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라이징 엣지 아니면 폴링 엣지라고 불리는 요 엣지에서 어떤 엣지에서 얘가 값이 얼마냐 보통 그거를 제일 기준으로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긴 동안에 이동안에 또 얘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그 순간이 얼마냐를 보통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얘를 엣지로 보통은 엣지로 보통은 많이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D램 같은 경우에 뭐 DDR 뭐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이런 거를 뭐 다운이랑 업이랑 그거를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주기 동안에 한 비트만 보내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한 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뭐 더블 데이터 레이트, 뭐 DDR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약간 남은 것 같아서 이 얘기만 잠깐 하면은 그 아까 제가 그 사칙연산 다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OPMF 가지고 뭐 미분 적분도 다 하고 사칙연산을 다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덧셈 뺄셈만 보여주고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OPMF로 덧셈이랑 뺄셈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아주 한참 전에 그러니까 FET 설명할 때 걔의 그 트라이오드 리전을 이용하면은 일종의 곱셈 같은 것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은 신호를 뭐 모듈레이션 한다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뭔가 덧셈 뺄셈으로 활용하기엔 걔는 약간 좀 그 레인지도 되게 좁고 좀 애매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냐? OPMF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곱셈을 어떻게 할까? 곱셈이 사실 저희가 디지털로도 보면은 덧셈을 다시 뭐 여러 개로 분리해가지고 나눠서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또 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다른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A와 B의 곱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은 그러면 얘는 로그 A와
로그 B의 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주어진 신호를 로그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A와 B가 입력으로 들어왔는데 얘를 처음에 로그 A와 로그 B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얘들을 그냥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다시 로그 A, B가 됐을 텐데 그럼 얘를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줘야 다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저는 덧셈기는 배웠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어진 신호를 로그를 취하고 아니면 주어진 신호를 익스포넨셜을 하는 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힌트가 저희가 아까 뭐 이 컵페스터의 경우에도 결국엔 얘는 i와 v와의 관계가 뭐 예를 들면 얘가 i가 c, d, v 뭐 이런 애가 있었으니까 얘를 OPMP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마치 이 미분의 역할을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 있었듯이 그럼 그거에 약간 필요한 게 i와 v 간의 관계가 익스포넨셜 관계를 가진 애가 있다면 걔를 이런 비슷한 식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관계 가진 애 혹시 기억나세요? V의 익스포넨셜이 그 i가 되네. 다이오드. 예. 다이오드가 사실은 저희가 공식이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뭐 VT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워낙 작은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는 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근사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커런트와 그 볼티지 간의 관계가 로그 관계, 뭐 익스포넨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주어진 이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걔에 대한 어, 로그를 취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얘는 IT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VT에다가 VD의 관계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가 커런트가 주어졌을 때 얘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 변환을 하려면은 결국 어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에 V인이 있을 때 V인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제가 그 저항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일종의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는 결국 뭐 R분의 VD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에는 요 전류니까 요 전류와 이 VD의 관계는 결국에 요 관계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VD는 결국에는 그 어, 결국 VD의 이 값,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한 일종의 로그를 취한 값에 그 비례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럼 일단 여기에 처음 얘기했던 로그,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신호를에 대한 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볼티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운데다가 애더를 넣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요 값을 요걸로 바꾸려면 이제는 익스포넨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을 해주는 방법은 정확하게 얘랑 반대를 해주면 되죠. 여기다 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원래 얘 자체가 주어진 전압에 대해서 커런트를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전류는 여기 걸려 있는 그 전압 차이의 그 익스포넨셜의 형태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볼티지 드랍 자체가 그 얘의 그러니까 요 전압의 익스포넨셜 형태가 되니까 그럼 마지막에 요 변화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 문제를 시험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있었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고 뭐 혹시 더 질문이 없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